오늘 실제 정책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강상경입니다. 아마 모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장애에 대한 관점 변화와 자기 의사결정과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 이러한 어떤 변화에 부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년 후견 제도를 시행한 지가 거의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성년 후견 제도는 아직도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돌봄을 후견인의 책임으로 강조하는 이 전통적인 행위 무능력자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성년 후견제도 시행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의 이 토론의 자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철웅 교수님의 발제와 패널 6분의 토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서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현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의 토론 질문을 취합을 해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회자가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을 이미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소개 없이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제는 약 20분 정도, 패널 토론은 각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년 후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입니다. 저희가 발달장애가 있거나 또는 정신장애, 또 치매가 있는 분들을 의사결정 능력에 손상이 있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그동안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지배를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역설이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역설적으로 이분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관점이 장애에 대한 관점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권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전반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기본 정신인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우리가 2008년에批准하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통합되어서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립해서 생활한다 라고 할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독립해서 생활한다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더라도 자신이 결정해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제 입원이나 강제 치료, 시설 수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랜 장애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린치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미국이 장애 정책에서는 그동안 선도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때, 그러니까 특히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정책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보면 처음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일 때 미국에서는 미국 장애인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장애인법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서 살아가는데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을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시설이나 정보에 대해서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정신건강에 대한 신자유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해서 치료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독일의 경우에도 보수당 정부일 때는 되게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에 관한 정책들이 대부분 많이 도입이 됩니다. 리버럴한 정부일 때는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을 증가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동안 밸런스를 이루어오면서 선진국의 장애 정책이 발달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결정권이나 또는 지역사회에 통합되어서 생활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동안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기본적으로는 보수당 정권의 가치인데 우리나라 보수당 정권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후견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제 폐지를 하고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행의사결정, 대체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불필요한가? 반드시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폐지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피후견인 혹은 이제 의사결정 능력에 손상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중심에 있지 않고 항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 즉 이 사람들을 돌보는 후견인이라든지 또는 지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는 대리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의사결정 능력에 손상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본인을 배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후견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대리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제도를 폐지하냐 폐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견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 사람들의 이제 의사와 권리 그리고 선호도가 반영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견제도의 공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이 시민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사회의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뭐 자동차, 뭐 항공기 등등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에 살고 있고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누구라도 의사결정 능력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모두가 이제 의사결정 능력에 손상이 있을 때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정법원에 가서 후견인 선임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중에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가정법원에 가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견제도가 이용이 잘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민사적인 대리권들을 이제 등록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에 이제 적절한 민사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대행자가 있는 것, 그리고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 이런 여러 제도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로 치면은 후견인을 선임해서 있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속적 대리권을 등록해서 하는 경우는 5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속적 대리권을 등록해 있는 사람이 480만 명 정도 되고 법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120만 명이 피후견인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저렇게 피후견인이 많은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독일은 나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대리인이 아니라 공식적인 대리인들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견제도를 1990년 법을 바꾸어서 널리 이제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저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후견인이 선임되면 선임된 후견인 가운데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후견제도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후견인의 90% 이상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10년 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이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은 그 이후에 정책을 바꾸어서 지속적 대리권을 등록하거나 사전 의료 지수를 등록해서 활용을 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고, 그때부터 법정 후견 제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이렇게 둔화해 가는 중이고요. 지속적 대리권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법정 후견, 임의 후견 제도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임의 후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한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정 후견은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계약에 약하다, 그러니까 계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아시아 계통의 사람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대리권을 등록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법정 후견인을 선임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 10배, 20배 정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왜 저러냐 하면은 저거는 계약에 일본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아니라 임의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임의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후견인으로 스님들 활동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훨씬 넘을 텐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임의 후견을 이용하는 사람은 1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임의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지속적 대리권이나 또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민사적인 신탁제도, 그러니까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후견을 이용할 수,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 대리권을 미리 등록해가지고 자신이 정한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정한 대리인을 미리 등록을 해두면은 그 대리인이 나중에 이제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산 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러니까 뇌 손상을 입은 사람 또는 이제 미리 그런 것들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법정 후견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변에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미국에서 지속적 대리권을 작성해 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50대 이후는 10명 중에 9명은 지속적 대리권을 이제 작성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을 전부 다 물어보면 그거는 뭐 당연히 작성해 두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에서 지금 열심히 이 홍보하고 있는 특별수요 신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들을 미국의 경우에는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 미국의 그러니까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캐나다라든지 혹은 뭐 호주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도 저는 이제 다른 선진국의 예들에 점점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후견 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와 같이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널리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부족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대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나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큰딸이 나의 대리인으로 활동해라 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적어두면은 그게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실무에서는 쓰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신뢰하게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공정을 받아두고 그리고 공정을 한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속적 대리인이 유명한 로펌 변호사거나 이렇게 되면은 효력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대리인으로서의 그 효력을 부정하면서 근데 거부를 하게 된다면은 소송을 당할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거나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민사대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대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부족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수급비를 갈취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는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돈을 수급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통장관리인이라든지 대리수령 제도가 있지만 이 대리수령인이나 통장관리인을 어떤 식으로 선임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수령해서 쓰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리수령자를 선임을 해서 그 사람이 수령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민간 비영리법인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가운데서 한 10% 정도의 경우에는 그런 민간 이제 비영리법인에서 수령을 해서 이제 수급자를 위해서 돈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경우도 일종의 사회보장급여 수령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제도들이 선진국의 경우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 미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저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치매 어르신이거나 발달장애인이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갈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나 친권남용에 대해서 국가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독 미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나 친권남용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할 때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지자체가 이제 보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보호대상 아동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령 독일을 한번 저기서 제가 자료에서 예시를 들었는데 저기에는 민법 이전에 사회보장법에서 훨씬 더 앞서서 이제 그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이 됩니다. 사회보장법이 저렇게 바뀌면서 민법에 영향을 오히려 역으로 미쳐가지고 민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동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정에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위탁 가정이 되겠죠. 위탁 가정의 부모가 그 아동에 의해 지급되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급여라든지 또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친권자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을 당연히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수급비가 그러니까 수급비는 우리가 사회보장급여는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행사가 있을 텐데 이런 서비스가 실제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동에서부터 그러니까 취약 성인까지 다 뭔가 공통된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 공공후견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공후견 제도는 지금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인들에게 부분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은 미성년자들에게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도 저런 경우에는 특히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 그리고 교육급여와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직접 아동을 돌보고 있는 시설이나 혹은 가정위탁 부모가 이제 법정대리권을 법률에 의해서 부여받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걸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후견적 기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가 후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울 때는 국가가 대신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돌봐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가 돌볼 때 핵심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서 대신해서 돌보는 것은 굉장히 낡은 방식이고,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성인의 경우에는 미리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 대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등록을 할 수만 있게 해준다면은, 국가가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동의 경우나 또 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가 수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대리제도를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견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이건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민사대리권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저것을 등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판단이 떨어지게 되면 법원에 가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은 법원에서는 후견인을 선임할 때 이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 봐요. 국가가 나의 모든 걸 다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대리인이 필요하면은 그 대리인을 제가 정해서 이 대리인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감독할 것인가도 제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게 잘 작동되지 않을 때 국가가 개입을 하면 되겠죠. 그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있고 장애인 권익공호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정한 대리인들이 등록이 되면은 그 대리인이 그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저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선진국에서 저 제도를 지금 널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줄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대리수령자라고 하는, 또는 발달장애인법에 그러니까 계좌관리인이라고 하는 한 줄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훨씬 더 치밀하게 사회보장급여 전달 체계를 정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복지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복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급여에 관해서 아동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복지 대리인 제도가 일종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대리인으로서 시급하게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제도는 일본조차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만 도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 제도들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으면은 실제로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공공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하든 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든 혹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국가의 감독을 받는 데서 하든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기관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령 영국의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관청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도 공공후견인 관청이 있고요. 미국의 여러 주들을 보시면 공공후견인 관청을 도입하고 있는 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또 대부분의 주가 이제 공공후견인 관청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제 최근에 의사결정 지원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공후견인 관청 혹은 의사결정 지원 관청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저런 여러 서비스들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또 이제 시스템 작동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기관들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저런 기관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은 저 기관의 경우에는 법률가와 그리고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 부서가 법무부인 경우도 있고 또 복지부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공통되는 특징은 거기에는 반드시 소수의 법률가와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협업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을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철웅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이 국제적 기준 및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성년 후견제도 공백을 정리해 주시고 민사 대리권 활용 지원이나 사회보장 급여 전달 체계 정비, 사회 정책의 연속성 제고, 공공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기관 도입 등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공백으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이 지역사회 그 대상자분들을 지역사회 통합 독립생활의 주체로서 인식을 하고 그분들이 독립생활 자립을 하기 위한 재산관리 필요성이나 신상관리 필요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기준에서 이제 국제적인 기준은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대상자분들을 보호나 관리나 이러한 어떤 대상으로 필용적인 어떤 주체로서 인식을 하면서 후견제도 또한 아직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공백이 아닌가라고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6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발달장애 쪽이나 노인, 그다음에 아동 관련된 부분에서 이 전문가분들을 모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로서, 그다음에 이제 이 행정부에서 복지부와 법무부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널로 노문영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변호사께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노 변호사께서 사정상 오늘 직접 참석을 못하고 영상으로 토론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깊이 있는 발표를 해주신 제철웅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란 신탁 계약 및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당사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자폐인 사랑협회는 2015년 10월부터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우선 수탁자인 사랑협회와 위탁자 사이에 당사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이 체결됩니다. 즉, 사랑협회는 당사자나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이나 부동산을 신탁받은 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에서는 개별적 수요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의 수립도 함께 진행됩니다. 즉, 사랑협회는 당사자나 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신탁 재산을 관리하고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은 신탁된 재산을 문화생활, 요양, 치료,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자신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신탁 재산의 관리, 지출이야말로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신탁 상품과 구분되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협회가 제공하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주요 통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7월 4일 현재 사랑협회의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총 304명이고요. 누적 이용자 수는 356명에 달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사랑협회는 2015년 10월부터 2022년 7월 4일까지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님들과 총 413건의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2020년부터 계약 체결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 4일까지의 계약 체결 건수는 283건으로 총 계약 체결 건수 413건의 약 69%에 이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주된 기능은 당사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합리적 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서비스는 성년 후견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바,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면 성년 후견 제도를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년 후견 제도는 보충성 원칙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활용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충분한 의사결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성년 후견 개시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상당 정도의 수개념이나 금전 개념이 있다면 바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서 성년 후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이를 통해서 성년 후견 제도를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후견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경감시키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인 피후견인이 배상금의 수령이나 상속을 통해 부동산이나 다액의 현금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후견인은 피후견을 위해 이러한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후견인들이 피후견인의 가족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후견인의 업무를 덜어주고 재산관리의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횡령 등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신탁이 설정되면은 위탁자가 제공한 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 앞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대내외적인 소유자로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고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면 개별적 수요에 맞추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년 후견 제도의 부족한 점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도 얼마 전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 영역에서의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사업이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신탁된 금전을 하나의 계좌에 보관할 것이 아니고 수탁자 명의의 각 계좌에 개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탁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는 금전뿐 아니라 부동산도 서비스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탁의 장점 중 하나인 유연성, 이러한 유연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금전 관리가 잘 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한 달에 한 번 정기 교부금을 지급하면 되고요. 금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주 단위로 정기 교부금을 지급하거나 심지어는 일 단위로 정기 교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금전을 단순 보관하는 케이스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청약통장에 청약금을 대신 납입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이용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향보다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토론자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내주셔서 시간은 정확하게 딱 지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궁금한 부분은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민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님께서 취약노인을 위한 재산관리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이기민 관장입니다. 이렇게 이종성 의원님, 또 전재 의원님, 또 제철원 교수님이 통해서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취약노인을 위한 재산관리 서비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취약노인에 있어서 재산관리에 법적으로 전통적으로 법정 수단보다는 가족들이 법적 권한 없이 노인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과 같이 재산의 권리의식이 좀 강하다는 게 조금 특징으로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취약노인의 미리 신상보호나 재산관리에 의한 지속적인 대리권 부여 등 성년 후견제도 활용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의사결정, 즉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결정권이 있지만은 공정무죄 받는 급여 관리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또 계좌관리 제도, 대리인 수령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이에 관련된 것들이 정확하게 관련 제도의 운영에 명확한 목표나 또 관리 지원의 내용들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인학대 전담 기관인데요. 그 중에서 학대 내용 중에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 중에서 경제적 학대 대응 부분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2019년부터 꾸준하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학대에 있어서 어르신들에는 기초 연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제학대 대응 매뉴얼 개발 등 또 경제학대 대응 포럼 또 이에 대한 각종 대응 체계를 고민하고 준비해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저희가 경제학대에 있어서 시범 사업을 저희가 실제로 했던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대는요, 장소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 내 학대가 있고 또 시설 내 학대가 또 구분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가정 내 학대에 먼저 초점을 두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가정 내 학대에서 1차 2020년 10월이나 2021년 4월까지 또 2021년 6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경제학대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히 경제학대 고위험군, 금융권 퇴직자를 좀 통해 가지고요 생활경제지킴이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취약노인 가정이 파견해서 생활비 설계 서비스, 부채 관련 상담, 경제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 제공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했고요. 이에 관련해서 6개 기관이 대상자 64명의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 학대 부분에서 시설 내 쪽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최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입니다. 아직은 좀 더 연구할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시설 내 경제학대 부분에서는 일상생활, 어르신이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5만 원, 2만 원, 만 원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돈이 사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것을 기초연구를 2021년 1부터 저희가 시행되고 있고요.
사례 분석이나 국내 제도 검토나 신탁, 대응 모델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시범 사업 전 단계까지 좀 준비하고자 하는데요. 금전 관리 계약이나 입소 노인, 또 이용 시설에서 또는 생활 시설의 금전 관리인, 또 이에 관련해서 모니터링할 만한 비영리 법인 등 일사생활 금전 관리 보고나 교육, 모니터링 등 다양하게 저희가 시범 사업 전 단계인 매뉴얼 개발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학대에 있어서 저희가 초점 중에서 법적으로는요, 노인학대하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특히 경제적 착취 또한 가혹행위 하거나 우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도 정의도 있고 노인학대 관련된 범죄로서는 사기, 공갈죄, 손괴죄, 재물 손괴죄 등이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법에도 금쟁이에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또 그의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업무 수행 지침에는요,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노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경제 착취, 또 노인의 재산의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저희 경제학대에 대해서 현재 요게 2021년은 아니고 2020년 겁니다. 그래서 요 발표 자료 제출할 때가 마침 2020년이다 보니까 21년 자료는 아니지만 2020년 자료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학대는 431건 정도가 2020년에 발생이 있었고요. 가장 많이 발생된 장소는 가정 내 84.2%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행위자 있어서도 아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딸, 배우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시설에서는 아무래도 종사자 쪽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진 고령 사회에서는요, 노인의 경제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략 20에서 50% 정도 하는데요. 미국이 약 50% 정도, 영국이 한 20% 정도, 호주가 46% 정도 해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경제학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이제 막 지속되고 있고 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치매, 인지장애, 또 노인 가구, 특히 독고, 또 부부가 등의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급속하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젊은 세대와의 어떤 정보의 격차도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재산에 내 재산의 권리의식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경제학대에는 향후에도 계속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에 대한 인식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가족 간의 경제학대의 경우에도 경제적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도 친족 사돈들의 규정이 사실상 부모, 자녀, 친족 간의 재산 범죄 면책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시설 내 경제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내 경제학도 인구가 증가되면서 어르신들의 그 시설 이용도 자연스럽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경제작도도 증가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어떤 혼자 입소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 부족과 인지기능 저하 등에 의해서 본인의 어디 자기결정권이나 의사결정을 적시에 제시를 하지 못하고 또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재산 관리 능력 여건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경제학대 위험도수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대응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몇 가지 2019년부터 우리 제철원 교수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때부터 계속 쭉 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노인의 어떤 문제점과 또 경제학대 대응에서 같이 고민하고 주십니다. 노인의 경제학대 당하는 경우도 타 연령층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회복할 시간이 없다. 한번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상실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시 한번 그 경제적 상태로 다시 회복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학대는 자기 돌봄에 제한이 없는 노인이 결국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었을 경우는 국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 증가도 예상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학대 예방에서도 대응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제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산을 상실하기 전 예방입니다. 예방적인 대응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실된 이후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실되기 전에 예방이나 대응체계를 잘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냐면 경제학에서는 공공하고 민간, 공공민간은 금융권입니다. 공공과 금융권 공동으로 대응체계가 같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보통 영국, 호주,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경제학대에서도 누구든지 경제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 금융권과 상당히 밀접하게 대응하고 가이드라인이 잘 만들어져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나라도 경제학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나 이런 호주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이에 관련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경제학대 대응에서도 국민적 인식 개선도 아울러 같이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의 개선이 또 필요하고 어르신들도 본인들의 그 자기결정권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어디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인지가 필요하다는 공동인식 캠페인들을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들하고 매년 6월 15일마다 우리 의원님도 항상 저희를 행사 때마다 항상 축사를 보내주시고 인도해주시는데요. 이런 노인학대 예방의 근절을 위한 추진을 경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우리나라도 일정 기간 이런 거를 좀 더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대국민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경제학대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모니터링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또 사용되고 있는지, 또 대리수령이나 치매인지 기준이 정해된 분들의 급여 관리 제도가 잘 활용되어 있는지, 또 노인들의 필요한 지출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의 기관이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경제학대 예방 대응의 법적 근거 아울러 같이 또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제적으로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이런 실효성이 있어 떨어진다 봅니다. 따라서 경제학대 피해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게 금융권 종사자들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최근에도 노인 사기나 노인들의 보이스피싱 문제도 발발이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금융권 종사자들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직군에 포함되는 것이 추가가 필요하다고 되어지고요. 이러한 의심된 통장거래 서비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은행에 와가지고 본인의 아버지 통장에서 약 5억에 가량의 통장을 이체를 하려고 했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은행원이 적절하게 대응해서 그것은 혼자 의견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동의하는 의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족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가족의 동의를 다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은행에서는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의 기지가 결국 그 어르신의 5억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대응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응하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같이 마련되면 더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징적 상달의 규정 또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재산에 피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개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학대 피해 노인의 재산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희가 그 시범사를 해봤더니요, 상당히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전화든 뭔가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물어 하길 때 전문가들, 퇴직 근로자, 퇴직했던 분들이 또 경제지킴 파견사입니다. 이런 분들을 함께 해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시설 내에 있어서 이사장 금전관리 서비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방적 지원에서 사전 발견, 예방치 지원,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같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국민인공이나 지자체, 국민보건공단, 금융기관 등 경찰 등 다양한 경제학대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같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고 어르신들의 의사결정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마련을 한다면 사전의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다시 한번 이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민 관장님 감사합니다. 그 취약 노인의 재산관리 서비스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직접 이제 그 경험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께서 보호 대상 아동과 대리권 흠결 및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장화정입니다. 이렇게 이종성 의원님과 전주혜 의원님 그리고 제철웅 교수님께서 이런 귀한 주제로 이런 토론회를 열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부는 사실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아이들이 가정형 보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어 가는 이 마당에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 필요 아동의 공공 후견 문제에 주목할 수 있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보호 필요 아동의 후견제도 개선점은 오랜 동안 지적되어 온 일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해 아동, 즉 학대 피해 아동이거나 부모의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정 위탁,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사실상 친권의 공백 상태로서 아동의 복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존엄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호소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대나 위기된 아동의 경우 친권자의 소재 불명, 사망, 교정시설의 입소 등으로 친권이 원활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소재 불명으로 아동은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되고 또 입양도 못 가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위탁 제도는 아동이 가정을 경험하면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의 연락 두절, 소재 불명 등으로 아이의 법정 대리인이 공백 상태로 이루어지고 또 제대로 부모 역할에 이 위탁 부모님들이 한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탁 부모님들은 부모라고 불리우고는 있지만 동거인에 불과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이나 돌봄 교실 등에 내야 하는 건강보험증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 제출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이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휴대폰 개설, 통장 개설은 물론 혹시 아이가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될 때도 수술 동의와 같은 필수적인 일조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복수 여권을 만드는 일조차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만난 위탁 부모님들의 아이 중에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돼서 선수 활동을 하러 외국을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아이는 복수 여권을 만들지 못해서 항상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다른 나라에 나가야 되고 또 그 전지 훈련이 끝나면 다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호소하셨습니다. 더욱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피해 아동의 친부모만이 합의의 당사자다. 그래서 위탁 부모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사인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런 기본적인 일상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 이렇게 봤을 때 아이는 최대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상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친권자가 친권을 대행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는 미성년 후견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매년 유탁 아이들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후견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손드는 위탁 부모님도 74건밖에 되지 않은데 이 74건이 또 모두 다 후견인으로 선정되시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정이 들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 8월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미성년 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경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밝혔고 이런 친권 공백 상태가 복리를 훼손하는 보호 필요 아동의 후견인 선임하는 그런 지원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두 가지 토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는 친권의 강력함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인식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더 국가의 이 아동 돌봄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후견 기능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지원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이 권리 보장이 조금 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아동 입장에서 국가 보호가 강조된 친자관계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 필요 아동은 지자체 보호하에서 시설에 입소되거나 현행법상으로 누구나 아동의 미성년 후견이 되는 아동보호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권자가 아동을 인도하고자 할 때 그렇지만 시설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 아동의 명의 안에서 사회보장 수급비가 입금된 경우 친권자가 이를 인출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나 지자체 그리고 그 시설장도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아이는 친권자의 소유물이 아닌 아동 스스로 객체로서 생활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친권자가 강력한 권리를 행사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가정복귀가 어려울 정도로 치료 보호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학대 등으로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이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미성년 후견이 돼서 아동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보호 아동의 90% 이상이 친권자가 존재하면서 시설에서 18세까지 그냥 살아가면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74건을 저희가 조금 더 분석했더니 친권자가 있으면서 친권이 상실된 이후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한 건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42건 정도만 그렇게 친권 상실을 하고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한 상황이었고요. 친권 부모가 있는 위탁아동은 43명, 친권 부모가 없는 위탁아동은 25명.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베이비박스 아이들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베이비박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어리고 막 출생하자마자 박스에 들어오기 때문에 질병이 있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동보호를 위탁하는 특히나 국가가 이렇게 개입해서 미성년 제도를 활용해 줄 수 있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친권 부재와 남용을 적절히 대응하고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시기에 위탁 아동을 대리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 미성년 후견 선임의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아동에게 더 나은 가정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변화될 시기라고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의 영구 배치 결정과 일상생활 영유의 권리를 조금 더 분리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법안이 필요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아동에게 가정을 만들어주는 등 친부모와 완전히 분리하는 영구 배치는 아동의 미성년 공공 후견인 제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이기에 국가가 미성년 공공 후견인 제도를 좀 촘촘히 그리고 아동 권리를 챙겨서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가정법원이 절차를 받아 영구 배치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미성년 후견 제도가 필요가 없는 일상생활의 복리를 개선하는 제도는 일상생활의 부분은 복지 대리인 정도가 이를 수행하면서 법정 대리 행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이는 이렇게 이원화 정책은 어떨까 하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비박스는 일시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설에 들어갑니다. 시설에 들어가자마자 후견인을 배정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시설에서 영구적으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위탁가정에서 이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럼 바로 위탁가정 가는 순간 이 아이는 법정대리인 부재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부재 상태에 있다가 또 위탁가정에서 영구 입양 가정으로 아이가 돌아갑니다. 이런 절차를 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법정대리인을 선임했다. 빼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가 조금 더 생활할 수 있는 복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리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과 부모의 의견 충동 그리고 이런 갈등으로 야기되어서 쉽지 않은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노력하고 또 아이가 원가정에서 부모와 생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아동보호를 위한 친권의 일부를 국가가 행사함도 동시에 가져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해서 공공후견제도가 개선되고 아동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되고 또 안전한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는 제도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화정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그 가정위탁제도나 쉼터, 시설 등의 아동보호제도하고 아동 대상의 의사결정 지원제도 간의 괴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너무 친권자 위주로 되어 있고 아동 중심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 또는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백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께서 의사결정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하고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배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급하게 확진이 되어서 오늘 갑자기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영상도 찍어서 못 보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토론 여기 자료집에 다행히 그 토론문을 보내주셔서 자료집을 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고 다음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 과장님께서 공공후견제도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백경순입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추진 현황과 그간의 정책 추진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공공후견 정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서 후견 필요 대상을 발굴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 그리고 후견 계획서 작성, 후견 심판 청구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견 심판 청구 비용은 1인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후견인 활동 비용으로는 1인은 월 15만 원, 3인 이상은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후견인 후보자 양성을 위해서 현재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2개소에 후견 법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후견 법인을 통해서 후견인 후보자 발굴, 양성, 보수교육, 그리고 직접 후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428명 후견인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간 공공후견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후견인의 헌신을 통해서 매년 약 300건 이상의 후견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권익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원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기, 범죄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욱 공공후견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후견 관련 추진 계획입니다. 공공후견 수요에 맞춰서 후견 기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후견 법인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후견 후보자 양성을 확대하고 양성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후견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후견인 활동을 위해서 정신건강 그리고 치매 사업의 후견 수준으로 활동비를 인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지역 발달 장애인 지역 지원센터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 등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공공부문 주도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120명 대상으로 시범사업인데요.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두고 공공기관 주도하 안정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노인, 아동의 재산관리에 대한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후견과 연계하여 제도가 서로 재산관리 그리고 공공후견 제도가 서로 연계 상호 보완하여서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완한 한편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 옹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후견인과 법률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후견 활동비 인상 그리고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후견제도 현황하고 그리고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식으로 개선 발전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은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께서 성년 후견제도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심의관실 문은정 연구위원입니다. 법무부는 성년 후견 제도의 근거 법률인 민법 개정 기관으로서 의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위한 보호제도이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새로운 성년 후견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 시행 10년을 앞두고 이 제도의 안착과 동시에 그에 따른 현실적 문제가 누적될 수 있는 시기에 이 제도의 문제점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과 주제 발표를 하여 주신 제철인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해외의 의사결정 및 재산관리 지원 사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분들의 신상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이지만 피성년 후견인의 잔존 의사 능력 활용에 대한 제약과 자기 결정권 행사 침해 가능성, 그리고 성년 후견인의 권한 남용 위험 등과 관련하여 유엔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후견인의 전문성 문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될 상황을 대비하여 임의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 후견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어디까지나 피성년 후견인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계와 민간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사대리권 활용 지원을 통한 편의성 증진 관련입니다. 의사 능력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미래 준비를 위해 또 현재 의사 결정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민사상의 대리권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민사대리권의 활용을 지원하는 것에 가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임의후견제도 활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의사결정 서비스 기관 도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행사 지원 및 가족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의사결정 서비스 기관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하였는데요. 해당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공의사결정 서비스 기관이 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은정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종합 토론에 앞서서 패널 분들 6분께서 이제 토론해 주셨는데 아마 마지막
문은정 연구위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 교수님 의견을 듣고 다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은정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뭔가 임의후견 제도가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지원을 할 때 이거는 이 제도 자체는 활성화될 수 없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지금 우리가 법원에서 선임하는 법정 후견인 선임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믿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의후견 제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다라고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임의후견 제도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그러니까 고소득층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돌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가 중산층 정도나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이 제도는 활용될 수가 없어요.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공정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감독인은 그러니까 가족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제3자에 대해서는 또 보수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정 비용도 될 뿐만 아니라 보수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그러니까 이미 후견인한테도 보수가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후견인한테도 나가고 감독인한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비용이라서요. 기본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일본에서 이게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민사대리권은 지금도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게 현실에서 불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리권 행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인감정명서를 첨부하잖아요. 그리고 인감정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신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민사 대리권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들은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로펌에 이제서 공정을 받고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님이 대인이 되지 않는 한 민사 대리권은 활용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걸 이제 대체하는 것이 미리 이제 대리권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이제 등록을 해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등록하는 업무를 도와줘요. 그러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은 신분증이 나와요. 우리 주민등록증과도 신분증이 나옵니다. 그 신분증을 그러니까 신분증 뒷면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가 기재가 돼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그거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걸 등록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 능력에 그러니까 큰 손상이 없는 단계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를 할 만하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분들 그러니까 뭐 찾아가면은 그러니까 그분하고 면담하면서 누구를 대리인으로 정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대리권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서 그 자리에 씁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등록소에 보내요. 그러니까 뭐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등록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제도가 이제 등록 제도를 두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2017년 통계로 한 450만 명 정도가 이게 활용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는 등록 제도가 없어가지고 악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악용이 되느냐 하면은 대개 이제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한테 그러니까 돌보는 자녀가 지속적 대리권을 작성해 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지속적 대리권을 작성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대리권이 바로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등록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기관에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등록을 한 기관에서 그러니까 남용이 있다라고 하는 연락이 오면 실제로 이게 남용이 되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임의 후견 제도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겁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고, 요거는 그냥 지금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두더라도 그냥 고소득층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땐 틀림없이 이걸 활용할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들 가운데에서 재산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비용이 저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국가가 감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주변에 가면 이게 그렇게 많이 권유해요. 재산이 한 10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임의후견 제도를 활용하시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비용도 적게 들고 가정법원에서 감독도 해주니까 굉장히 안전하니까 믿고 하시라고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절대 내가 침해 안 온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활용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대부분의 중산층들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대리권 제도, 그러니까 이거를 등록을 해서 활용하는 것들은 시급하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 심지어 이 민사대리권을 활용하는 것을 발달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의사결정 지원기관인데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등록 업무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등록되어 있는 이 민사 대리인들에 대한 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충이나 또는 권한 남용 신고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 부분들을 이제 감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법원에다가 임의대리, 그러니까 이 민사 대리인을 해임을 하고 법정 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공 후견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선임이 되고 있는데 공공 후견인의 감독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치매, 정신장애인 다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공공후견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공공후견인들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가정법원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재판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감독 기능은 행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재판 기능과 행정 기능을 한 기관에 통합시키는 것은 상권 분립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법원은 재판 기능에 국한을 하고 감독 기관은 외부로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후견인 전부에 대해서 하지 않더라도 공공후견인은 지금 법원에서 감독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후견인에 대한 감독 기능은 이게 의사결정 지원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도 특히 이제 의사결정 능력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애가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국가의 보호 체계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 지원이나 자기결정권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원기관,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의사결정 지원기관에 좀 맡기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선진국의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보면은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 공공후견인 관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주에 공공후견인 관청이 있고요.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 호주 등등 이런 공공후견인 관청이 있는데 후견인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의사결정 지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관청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의사결정 지원 관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와 유사한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특별한 토론 질문이 들어온 게 없는 것 같고요.
혹시 현장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께서 뭐 궁금한 점이나 발제 또는 토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딱 네네, 회장님. 네. 이거 백화 드릴게요. 잠시만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 윤상철입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에 뭐 고령자도 있고 아동도 있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나 뭐 탈북자, 난민 이런 사람들도 엄연히 아마 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언어장애나 문화적 장벽, 뭐 사회적 차별, 경제적 차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독일도 통일이 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뭐 그 고려나 정책 방향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아직까지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일단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 비교해서 그러니까 뭐 결정을 하는 것,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수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통역사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를 해서 뭔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손상이 있다라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문화라든지 또는 뭐 탈북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분들은 이것과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지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통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또 별도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지요? 교수님 온라인에 질문 하나 들어온 거 읽어봐 네, 드려도 네, 될까요? 예, 저희 박영숙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발달장애인, 치매 어르신, 아동 등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 도입에 대한 각 패널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영역에서 의사결정 지원 제도가 도입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또 그 전제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그걸 패널 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노문영 변호사님이 안 나오셨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백경순 장애인 서비스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큰 질문이셔가지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제 공공 후견에 대한 이제 추진 현황과 이제 추진 계획을 말씀드렸고,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집중해서 또 보고 있는 부분들이 그 재산관리 이제 시범 사업 공공부문 주도로 해서 하는 이제 그 재산관리 시범 사업을 이제 공공 후견 제도와 어떻게 이제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그래서 앞서서 이제 발제된 이제 노문영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제안들이 있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검토해 나가고, 또 이제 더 큰 차원에서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그 정전에 이제 가정법원에서도 이렇게 공공후견에 대한 이제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을 통해서 또 행정부로 행정부 토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제도를 좀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큰 틀에서의 이제 의사결정 구조로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좀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 교수님께서 혹시 추가 의견이? 네. 우리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고 할 때는 자기결정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발달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발달 장애인들과의 의사 소통이 원활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가령 자폐 당사자나 또는 이제 우리가 발달 장애인을 지적 장애인과 자폐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폐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 장애인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은 장애인 권리 협약 27조에서 보면은 당사자나 당사자 단체를 정책에 참여시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당사자나 당사자 단체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달 장애인이 이제 원하는 것, 그리고 발달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지원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증 발달 장애인들에게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경계선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데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계선에 있는 발달 장애인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 가운데에서도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의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단체 조직, 일종의 이제 자조 모임입니다. 자조 단체 지원을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하고 있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폐 당사자 자조 단체 그리고 지적 장애인 자조 단체들과의 이제 소통,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과 이제 의사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들, 그러니까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치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냐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 권익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권해요. 그래서 치매가 걸렸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사회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치매에 안 걸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사결정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그 계획한 시간은 되었는데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에서 정책 토론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